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한국 기업들을 쇼핑을 하지는 않을까 기대와 또 우려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말만 들어도 무서운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눈독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뉴욕 증시를 비롯한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 위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서 보셨는지요? 네, 지표죠. 말씀대로 아까 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월 초에는 코로나 사태에 가장 체감 경기에 민감한 또 코로나의 그 특징을 반영하는 고용 지표들이 좀 발표했죠. 우리가 예상치는 안 좋다 하더라도 항상 그 실적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역시 예상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는 실적치가 좋게 나온 관계로 지난주에 그 주가가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표 모순반 강점은 이번 주서부터는 잘못 잊게 되는 거죠. 아마 이번 주부터 이달 그 중순까지 대체로 좀 늦게 잡으면 이달 말에 2분기 미국의 그 GDP 성장률 발표일까지 주요 핵심 지표 발표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 무슨 일정을 갖고 증시 모습을 보면 잘못 읽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2분기의 그 기업들 실적이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이 어닝 시즌도 아주 사상 최대로 악화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근데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고 있습니다는 발표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데요. 네. 이미 선두격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미 그 예상치가 좀 만족해 나왔습니다는 실적치가 발표치가 상당히 좋은 결과라서 지난주에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가 연일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반도체 업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그 반도체 업체이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항상 3대 지수에서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이렇게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그 다른 업종에 그 파급되는 이러한 그 문제가 사실 그 지금의 다우지수 30개 업종의 편입 종목 중에서 IT와 연관이 되지 않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전통적 소매 업종이 몇 개나 있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그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어닝 그 서프라이즈가 되면 주가가 그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이런 2분기의 그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유독이 3, 4분기 우리가 보면 2분기의 기업들 실적이 7월달에 발표하니까 3분기에 한국 기업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 양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요인도 있고 나쁜 요인에 의해서 한국 기업에 눈독을 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목해서 국내 증시도 이렇게 주가 흐름을 파악해 보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자금을 중심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온 양상이 있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 요인과 한국 요인이 겹쳐서 그렇다. 시기적으로 보면 보편적 요인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2분기 그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는 실제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되면서 원달러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신흥국에 그 이렇게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환착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 달러의 자금이 외국인 자금에 이렇게 그 지난주 말에 순매했었던 주 원천이 미국의 자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추측을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항상 머큐리 사이드 미국의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내지는 금리 동향 그리고 마스적인 측면에서 정책 요인인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그 달러 강세 발언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흐름이 코로나에서 충격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 여건을 반영하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요인이 점점점 반영되는 정상적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은 미국의 이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예상되다 보니까 결국 달러 약세되고 달러 인덱스 96, 97 레벨 되고 이렇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되면서 외국 자본의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제공되기 때문에 2분기에 그 기업들 실적 앞두고 이렇게 달러의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정부는 또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유의해서 보고 있다면서요. 네, 상당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세계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가치의 그 공급망이 이렇게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는 상태에서 수출보다는 각국들이 그 내수에 치중하는 양상이거든요. 아무래도 자국의 그 아우타키적 자급자족 성격이 높아야 이 제2, 제3 같은 예기치 못할 리스크에 사실 그 나라의 경제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수를 지향해서 자국의 자급자족 비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각국의 그 경기 대책에 초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간 마찰의 중간 지역이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이렇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1년을 막고 있습니다는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이 문제에 세계 경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서 현 정부가 지난 그 4.13 총선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경기 부양에 초점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경기 부양할 때 뭐 원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는 종전의 방식이 코로나 사태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뉴딜 정책이다 이런 그 표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수를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 내수 부양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편은 증세 문제에서 최근에 연일 그 부동산 대책에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단 푸드 이코노미스 미신 경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 대책을 발표해서 띄워놓고 증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뉴딜 정책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다음에 적자 부채 발행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원을 확충해서 이번에 뭐 지금은 여당이 뭐 거대 여당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35조 원이 3차로 편성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이걸 통해서 뉴딜 정책으로 해서 내수를 부양하겠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대대적인 자금을 통해서 뉴딜 정책에서 내수 정책을 하면 내수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지향하는 거고 환율이 내려와야 내수를 부양하는 뉴딜 정책과 꿍짝이 맞는 거죠. 나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내수를 이렇게 키우겠다는 정책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고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환차익이 내수와 부합되는 게 원달러 일이 하락하는 게 맞는 거니까 결국 환차익 기덕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내수 부양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뉴딜 정책을 이렇게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것과 함께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링 정책을 한국도 추진하죠. 물론 이제 기업이 이렇게 리쇼링 정책을 추진할 기업 정책에 한국 정부가 거기에 조화롭게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는 어쨌거나 현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기업을 불러들인다 하는 입장에서 리쇼링 정책을 하는데 사실 이런 정책을 표방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싱크탱크 뭐 KF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 코스트를 생각해서 니어쇼링 해다. 이게 니어쇼링 한다 하는 원장의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는 생산비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생산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이렇게 실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산 코스트 이상으로 국민들이 얼만큼 자금이 들어갑니까? 정부가 자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 코스트 여방 없이 불러들이면 한국이 그만큼 고용 창출이 되고 내수를 부양하고 GDP 성장이 올라가고 고용이 증대하니까 국민의 세금이 절감하고 기업의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만큼 재정 지출 요인이 국가 채무 논쟁, 적자 논쟁이 있어서 그렇게 재정 지출이 줄어다 보니까 이혼도 줄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책연구원장이 이러한 리어쇼링보다 리어쇼링이 정보다 생산 코스트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 조율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리어쇼링을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전 세계가 강조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효율성적인 측면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싱크탱크 기관이 니어쇼링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현 정부의 지금 방침에서 보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줄이고 실업 급여에 있어서 정부 지출 줄이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에서 우리나라의 GDP 증가해서 경기 회복책 이런 쪽으로 간다면 현 정부가 생각하는 니어쇼링이 맞다. 싱크탱크 원장, KF 원장이 니어쇼링 하는 것보다는 리쇼링 하는 게 맞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쇼링을 하려면 사실 미국 기업이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제 혜택 줘야죠. 지금 입장에선 세제 혜택 주기 어렵죠. 왜냐하면 정부가 니들 정책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환차익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원화가 강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 감안해서 외국의 자본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두는 부분을 두고 이것이 마냥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니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이 한국에 좋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 열려져 있는 측면이 있죠. 그게 바로 최근에 그 외국계 자금들의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행동주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죠. 실제로 M&A든가 뭔가 이런 측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세컨드리 M&A에서 규모 물량이 굉장히 큰 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 좋은 기업도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소위 기업을 쇼핑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형성됐었죠. 근데 하반기부터는 트럼프 정부가 경기라든가 증시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심을 얻기가 힘든 이런 상태에서 볼거룰을 느닷없이 완화했었죠. 그게 이제 지난 주말에 지켰죠. 그러면 이제 볼거룰이 완화가 될 때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행동주 헤지 펀드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헤지 펀드들이 속속 행동주 헤지 펀드로 변하는 양상이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대목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주 헤지 펀드들이 날개를 다는 모습인데요. 뭐 우리와 관련해서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든가 자나 파트너스라든가 트라이언 파트너스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외 행동주의 펀드 내지는 사모펀드 이런 것은 날개를 닫는데 국내 헤지 펀드들은 어떨까? 내지는 사모펀드는 어떨까? 라임이라든가 뭔가에서 다 터지고 있죠. 그만큼 헤지 펀드는 고도의 파생 금융 상품 하려면 인력이 충족돼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결부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투자 기법이 되는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잘 받쳐야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펀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실력을 갖추지 못한 어중이 떠중이가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한다, 헤지 펀드 활성화한다 해서 제도만 열어주면 한국에서 이와 같처럼 헤지 펀드 이런 사모펀드가 일제히 이렇게 사태를 터져서 고객이 어렵게 돈 번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펀드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해외에서는 볼코를 완화, 코로나 사태에서 주가가 떨어져 하는 해외 사모펀드라든가 행동주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게 날뛸 수 있는 배경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만큼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정전과 달리 단순히 환차익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한국 경제의 국가 신용도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전통적 요건 이외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쇼핑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코를 완화함에 따라서 행동주의가 헤지 펀드가 날뛸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에서 사모펀드라든가 헤지 펀드는 연일 금융사고로 터져가지고 인프라가 이렇게 적어진 상태에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국에서 한국 주식을 좀 애틋하게 사줘야 되는 이럴수록 오히려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지금 여건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대체 투자라든가 관심이 있다 보고 또 한국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사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단순히 기초 펀더멘털적으로 개선되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 다시 말하면 투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외국 자본이
사실 그 한국 증시에 유입되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생겨난 데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요인으로 트럼프 정부가 7월 1일서부터 볼커를 완화한 거죠. 그럼 이제 볼커를이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폴 볼커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는 2015년인가요? 볼커를에 이분 만드셨던 이렇게 폴 볼커를 한국경제TV에서 초청해서 이때에 아마 참여하셨던 분은 볼커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2008년, 2009년 미국에서 도저히 발생하지 않았던 금융위기가 왜 그럴까? 너무 헤지펀드들을 마음 놓게 뛰어넘게 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는 이 프롬프트 트레이딩 문제, 재원 문제, 자기 자본의 확충 문제에서 너무 완화했다. 이런 측면이 도드 프랑크법에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강화했던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도드 프랑크 지우기에 나섰으니까 다시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들이 이제는 자기 자본의 재원 확충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펀을 쓰는 재원이 굉장히 확충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볼커를 완화에 따라서 프롬프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재원 확충이 굉장히 쉬워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러리지 투자죠. 과거에 보면 1998년 사실 그때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을 발생시켰던 롱텀 캐피탈 LTC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원을 $100 정도 들어오면 100배까지 $10,000까지 할 수 있는 레버리지 비율을 이렇게 가짜 투자 비율을 이게 내가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가짜 투자 비율을 이렇게 100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금을 100 정도 넣으면 사실 그의 실력에 맞게끔 투자한다면 100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가짜 투자 비율이라는 것은 100을 들어오면서도 이걸 $10,000까지 투자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짜 투자 비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가짜 투자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실력 없는 이런 라인 펀드라든가 이런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각종 펀드들이 자기 실력 이상으로 고객한테 거기에 무슨 전직 장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왜 공적 채무에서 거기에 왜 고무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문제점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또 주초부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또 이렇게 신경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참겠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까? 거기에 고문 역할을 해가지고 시청자분이라든가 고객들을 울리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라든가 헤지펀드에 지금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력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다시 완화한다. 해서 과거 볼코로에서는 500까지 충당했던 것을 제한시켰던 것을 완화시키는 문제. 이건 날뛸 수 있는 거죠. 더더구나 세 번째는 공시 의무입니다. 과거의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도드 프랑크법에서는 완전 공개를 원칙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분적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적 사항에는 공개하지 마라. 그러면 어떠냐? 재원 확충하죠. 날뛸 수 있는 가짜 투자 비율 높아졌죠. 그 다음에 사실 공개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출 수 있는 부분 감추다 보니까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날뛰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왜 무섭냐 하면 주가가 날 때는 공매도 치우고 우리 이제 공매도 부분에서 정부도 빨리 좀 공매도 부분을 다 9월달 초에 이것 보냈던 지금까지 좀 숨통을 개인들의 숨통을 터졌던 부분을 제한을 다시 한다 입니다. 그거 왜 제한합니까? 외국인은 이렇게 해서 국내 투자 비율이 많은 상태에서 거기 제한이 없고 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에 제한합니까? 그것 계속해서 풀어줄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때는 레버리지 투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금융사고를 일으키지만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는 굉장히 실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굉장히 투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가고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비록 그 규모는 소규모긴 하지만 2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3월 이후에 추세적인 매도 속에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한번 그 규모 자체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을 비롯한 행동주의 헤지펀드 투자가들이
딱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을 맞추어서 한국 기업들을 눈독 들이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왜 눈독을 들이냐 하면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이죠. 이제는 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 놓은 건 투자하면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투자했지만 사실 내 수익은 투자 수익은 삼성전자가 전체로 달려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많이 내면 나한테 배당이든 뭐든 주가가 올라가서 캐피탈 게인이 많이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적게 나오면 사실 뭐냐 배당 적게 주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한테 손실이 찾아오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은 뭐냐? 자 이렇게 하면 주주들을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내가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했는데 투자한 궁극적 이유가 뭐냐? 투자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동적으로 가서 수익의 주치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이 행동주의 헤지들이 목적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적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은 결국 자본주의 생리에 이렇게 내가 투자하면 믿고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좋은 각도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선의의 행동으로 처음 출발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굉장히 악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kind act paradox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kind act paradox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표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선의의 악용으로 하는 사례가 어떤 글까 하는 것을 요거 전 장면에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투자 방법으로 보면 시청자분이 쉽게 알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법은 보겠습니다. 배당 강화, 자사주 매입, 자회사 매각, 해외각, 이사진 교체, 투자 비율 축소, 적대적 행위네. 누릴 수 있는 건 전부 누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무서운 것은 2리대 전략이니까 기업 사냥꾼으로 돌변한 상태에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지금 정형껏 말씀대로 왜 2분기에 기업들 실적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외국인다 또 외국인들이 변했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눈독을 들일까 하는 측면을 다음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의 기업들 실적 코로나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미쳤죠. 그리고 2분기는 그동안 쌓였던 현금 가지고 좀 지킬 수가 있었죠. 기업이 부도가 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지킬 수가 있죠. 근데 2분기에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자 이것을 뭐냐 기업에 내다 팔 것이냐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것이냐 이 판단이 하반기의 경영계획 이렇게 함께 2분기의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세컨드리 마켓이라서 부실 기업이 정리되는 것이 소위 클린 작업을 하는 것이 세컨드리 마켓이죠. 여기에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오는 현금 가지고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 이렇게 견뎠습니다는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하반기에 경영계획 수립하면 자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잔존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세컨드리 마켓에 이렇게 좋은 흑자 도산 기업들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하나님 측면에서 이렇게 그 외국인과 세컨드리 M&A에서 눈독을 들일 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한국 기업을 유독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그 눈독을 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한국의 정책이 좀 자 지금까지 준다 해서 정부에서 돈 풀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돈 풀었는데 자 이 갈 길이 다 맞췄죠. 예금금리 제로죠. 그다음에 부동산 막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 한국에서 보면 아이표라든가 이런 데 아주 대대적으로 자금이 몰리죠. 그래서 제2의 이렇게 바이오팜 같은 이런 기업들을 나오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가출해서 하반기 IPO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면 카카오 게임스, BTS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소위 상장되지 않은 IPO에 이런 제2의 SK 바이오팜과 같은 이런 아주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쪽에 한국 기업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의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우리나라 기업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책, 정책적인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그 외국 자본이 반드시 적대하시는 건 아니죠. 외국 자본과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와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의 어떤 이유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면 한국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외국 자본과 한국 기업, 한국 경제와 공생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 제도적 측면이 그만큼 받쳐줄 수 있으면 공생적 관계를 받쳐줄 수 있는 이 자금이 굉장히 사실상 우리 기업의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크가 될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을 커스팅이나 불리한 상태에서 거기에 억제할 때는 외국 기업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 이분이 외국 기업에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이런 그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자본 다 50% 넘죠. 외국 자본들은 한국에 이렇게 실력 있는 소위 대기업과 금융사, 특히 대기업들 이런 분야에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전부 50%가 넘는 상태죠. 여기 한번 제도 측면을 보겠습니다. 규제 심어죠.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법인세라든가 뭔가에서 대기업 견제에 집중되는 거죠. 지금의 부동산 대책 강락에 집중되는 것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국민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일부 특정 가치에 있는 글로벌 사회가 진전되지 않는 제가 이걸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에 결정하고 국회의원 이번에 신규로 많이 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러 같은 시점을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좀 적은 상태에서 아직도 이렇게 외국인들을 우대하는 이런 풍조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역차별적인 소득가 있는 측면이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각자가 해당되는 기업들, 한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사실 손발이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거기 묶어놓고 있죠. 지금 묶어놓고 연일 법정 앞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한국 기업을 이렇게 외국 자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조건이 적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업 자율적으로 내가 저런 자본에서 판단하면 자율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서부터 박근혜 정부서부터 한국의 그 폴싱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거쳐는 게 현대에 의해서 사실상 또다시 이러한 외국 자본이라든가 행동지 헤지펀드들이 올 하반기에는 한국의 기업들을 유독 눈독을 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부터 제3의 엘리엇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까꾸리 이렇게 보시면 사실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변한 외국 자본들이 올해 하반기에 한국이 좋아서 보기보다는 한국의 투기적 요인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쪽의 여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부동산에 전부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대통령 이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건 자체는 이렇게 글로벌 질서에서 한국 기업이라든가 한국 경제에 눈독을 들이는 이런 자금들이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부동산에 너무 초점을 맞춰주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더 큰 파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어디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가해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좀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는 정부가 한국 기업을 좀 더 사랑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행동지 해봤는데 날뛸 쓰는 배경이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책에선 기업에 대해서 기업 정책으로 가고 최소한 지금 상태에선 과거의 규제라든가 구범의 이것보다는 최고 책임자가 자유와 창의에서 이렇게 손발이 풀어놔야 이것을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기업의 이렇게 최고 경영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기업들 이렇게 기업에서는 이렇게 기업인들이 날뛸 수 있는 한국 기업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놔야 되냐.
지금 부동산에서 조금 잡기 위해서 전부 국력을 걷다 투자할 때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의식이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 정부에서 이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올바른 정신에 있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선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잡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97년 당시는 아니다. 아직도 한국에 이렇게 살아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전부 보호주의, 이기주의가 단순히 트럼프만이냐. 각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호주의, 이기주의는 각국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의 정체성, 정부 정책의 정체성, 기업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그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보호주의로 표현하고 이기주의로 표현합니다는 그게 좋은 말로 보면 정체성을 찾는다는 문제거든요. 정체성을 찾으려면 뭐냐. 사랑해이죠. 어떻게 자국 국민을 사랑하고 자국 기업을 사랑하고 자국 정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외환위기가 다는 그때 20년 전 이상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더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왜 오프쇼링보다는 리쇼링,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을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보다는 한국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이 같이 결붙어서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 특히 한국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그 배경과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현지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